이제 12년을 넘어서 1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 하시는 거 보고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포럼에 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천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하는 거 보고 많이 배우고 또 저도 많이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발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복지에 관한 정의라든가 또 복지에 대한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선교사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실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 또 실제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좀 다뤄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 정책은 이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실천 의지와 이것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실행에 관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말로 10번 외치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실제적인 실천 대안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늘 구호에 끝나고 말게 됩니다. 제가 이 선교사 복지, 특히 선교사 보험에 관해서 약 한 5년, 6년 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는 소리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또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선교사 복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6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역시 듣고만 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필요하다 하면서 그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앞에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정말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럼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조건으로 가입이 되고 그래서 총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모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금은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금년에 보험에 들었어도 내년에 모금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져서 매년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까지도 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 보험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선교사 복지에 관한 부분들 아주 요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후진국이나 아니면은 공산권, 이슬람권 같은 그런 나라에서 많이들 사역을 하고 있죠. 나라가 불안정하고 어려운 그러한 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그나마도 선교사님들이 가는 지역은 그 나라 중에서도 또 대부분이 오지입니다. 위험한 지역, 저 산골 마을들, 반군들이 나타나는 지역들. 오죽하면은 제가 사실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보험회사 몇 군데를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선교사 보험에 대한 견적이라도 받아보려고. 삼성에도 연락을 해보고, 삼성에 제가 2군데를 연락해봤습니다. 연락해보고 또 다른 데도 다 연락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한결같은 대답이 선교사 보험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일부 좀 선진국가라든가 안정되어져 있는 나라의 선교사들은 보험을 받아주는데 특히 공산권 같은 지역은 또 같은 제가 필리핀인데 같은 필리핀 안에서도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줄 수 있는데 민다나오에 있는 사람은 못 받아준대요. 또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보험 견적을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KWMA에서 협약이 되어져 있는 이제 그 보험 중개업이 뒤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거기에 또 연결이 잘 돼가지고 우리 성교부에서 안내해줘서 이제 보험 견적을 받아봤어요. 거기는
국가와 상관없이 또 어느 지역이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확실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물론 이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우리 선교사들이 실현 가능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선교사 숙소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복지 제도도 그렇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제도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교사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범죄 대상들이 되어져 가면서 특히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 셋업 범죄가 굉장히 아주 기승을 부리는데 이러한 위험 속에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장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선교사들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에다가 선교사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 없는 선교사로, 선교사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대답을 듣기가 일쑤죠. 그러다 보니 사실 선교사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꺼려지고 부담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비나 생활비를 후원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후원교회에서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어쨌든 후원을 하고 또 선교사들이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런데 선교사 복지에 관한 부분, 이것은 또 생각이 달라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 교회에서 거의 억셉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의 이러한 복지가 굉장히 아주 요즘 이슈가 되어지고 또 선교사들도 대놓고 그런 말은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다 누구나 노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 교회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선교사 복지에 관한 부분도 선교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선교사가 사고가 났어요. 아니면 질병에 걸렸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고 결국은 한국으로 철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 한 사람의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적게는 2, 3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투자를 하고 후원을 해왔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동안에 투자된 선교비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 데려다가 다시 그 정도까지 양성하려면은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말이죠. 차라리 선교사 어떤 복지 정책을 세워서 선교사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계속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한국 교회 선교비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되지 그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말씀님 죄송합니다. 예. 서울을 느끼면 이거 뒤에 땡이고 끝이야. 예. 서울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목사님에게 저희 시간 얼마 없어. 예, 이거 눌러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사 본인들이 우리가 나서서 우리 가려운 것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자료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선교사 통합보험 가입에 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 통합보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좀 읽어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만 뿌린다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꾸어야 되잖아요.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 위주의 선교를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보내놓고 끝나고, 보내놓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떠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선교사의 그 계속적인 사역을 위한 그러한 지원, 물론 복지도 그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소홀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씨만 뿌려놓고 나 농사 다 지었다 그리고 손 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열매를 잘 맺고 이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떤 복지 정책이나 그 외 다른 정책들이 같이 수반되어져야 이것이 마치 농사꾼이 농사를 짓듯이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한 위험 형태 읽어보시고요. 3번이 기독교대학 감리 해외 선교사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는데, 물론 현재는 640여 가정 됩니다만은 2013년도 연예 주소록에 기록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왜 제가 연예별로 지방별로 뽑았냐면은 뒤에 나가면은 이 보험을 위한 그 재정 확충 방법으로 연예에서 선교사 1인당 10,000원씩 한 달에, 그래서 이 연예가 이 지방이 그러한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을 한번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연예별로 지방별로 이렇게 인원을 2013년도 연예 주소록 기준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뽑아보니까 사실 이게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뒤에 가면은 전체 넘어가서 보험료 총액, 보험료 총액으로 넘어갑니다. 이 보험료, 우리 통합보험 가입 여부를 JBN 보험중개 주식회사와 연결을 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견적도 첨부가 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험을 모두 보장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험 사고만 보장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예산을 뽑은 기준은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보장되는 보험 중에서 가장 금액이 낮은 당연히 보장도 낮겠죠. 금액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그 견적에 의하면은 선교사 본인은 192,000원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남자 선교사를 기준으로 뽑아서 그걸 일일이 다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가 194,000원, 배우자가 2,000원이 더 많습니다. 자녀는 92,000원입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뽑았어요. 왜냐하면 4인 가족도 있고 또 반면에 싱글 선교사님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3인 가족, 두 부부와 자녀 1명 정도 있는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예산을 뽑기 위해서 뽑아보니까 1인당 478,000원이 나옵니다. 1년 보험료가. 이 금액에서 우리 선교사, 제가 2013년도 연예로 기준으로 뽑은 선교사 수를 곱하면은 2억 8,154만 2천원이 나와요. 1년에 총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보험료가 굉장히 아주 큰 금액이고, 야, 이거 2억 얼마를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뒤에 그 보험료 확보 방안을 보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만 있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당장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선교사 파송교회에서 선교사 한 가정당 월 10,000원씩을 후원하는 겁니다. 선교사 후원금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보낸다. 그럼 10,000원 추가해서 101만 원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파송교회에서 충분히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 10,000원이면은. 그러면은 이 금액만 벌써 12만 원이 됩니다. 1년에. 거기다가 선교사 본인도 한 달에 10,000원씩만 부담을 하면 돼요. 여기에서 또 12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24만 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교사 파송 지방에서, 지방은 약한 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금액은 나중에 다 이제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지만은, 일단 제가 잡기는 지방에서 선교사 한 명당 한 달에 5,000원 잡았어요. 그래도 명색이 지방이라면은 선교사 한 사람에 5,000원 지원 못한다고 하는 지방 없을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 그게 한 달에 1년에 6만 원이 돼요. 그럼 벌써 30만 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파송연회에서 선교사 1인당 10,000원씩 지원하고, 그러면은 총 선교사 부부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따로 별도의 모금 없이 이것만 가지고 선교사 1인당 42만 원이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1년에.
여기에서 선교사 589가정을 곱하면은 2억 4,738만 원이 됩니다. 약 3,416만 2천 원이 모자라게 되는데, 지금 제가 뽑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416만 2천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선교국가협조에서 모금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연회내 여성교회 연합회, 남성교회 연합회, 청량여성교회 연합회, 교회학교, 그 다음에 부흥단, 이런 각 기관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만약 가능하다면은 각 지방마다 또 그 웨슬리 성회가 있지 않습니까? 웨슬리 성회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마지막 날 선교사들을 위한 헌금을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은 웨슬리 성회 헌금에 뭐 얼마 정도를 출연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우리 감리교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선교사 복지주의를 제정을 해서, 만약 없다면은, 있으면은 있는 것을 활용하고, 없다면은 선교사 복지주의를 제정해서 선교사 복지를 위한 헌금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교회들별로. 물론 뭐 동참하는 교회도 있고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겠지만은 선교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은 동참하리라고 봐요.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3,416만 2천 원 부족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교사 보험 가입하는 부분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장이라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연회에서 지원하는 것, 지방에서 하는 것, 본인이 부담하는 것, 이거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선교사 보험을 가입을 진행을 한다면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벌써 몇 년째 선교사 보험 위보로만 외쳐대면서 그렇게 떠들어왔지만은 한순간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금에만 의지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해에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어떤 때는 또 안 됐다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고정적으로 매년 제도화시켜서 고정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정적인 조치,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치라든가 아니면 뭐 내교가 필요하면 내교를 세운다든가 해서 그런 조치만, 행정적인 조치만 뒤따라준다면은 큰 어려움 없이 우리 기독교대학 감리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절대로 저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행정적인 조치만 뒤따르고 각 연회와 지방에서만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파송 교회에서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사 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계산상으로도 그렇고 생각상으로도 그렇고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선교사 자녀를 위한 복지 정책인데요. 사실 자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부모는 선교사로서의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저희도 선교사 나갈 때 저희 아이들 나가기 이틀 전까지도 몰랐어요. 마지막 수학여행 앞두고 있어서, 그래 수학여행 한국에서 마지막 추억인데 잘 갔다 오라고 애들한테 선교사 나간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애들 수학여행 간 뒤에 집 빼고 이삿짐 붙이고 아이들이 왔을 땐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다 온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자퇴서하고, 그리고 이틀 만에 출국을 한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아니 문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언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또 생활 환경이나 계속 에코가 들어오네요. 이 모든 것이 다른 환경 속에 애들이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는데? 사실 아이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아니 어디 세운 거 예, 제가 죄인입니다. 아, 어쨌든 이 선교사 자녀들 정말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겪고 많이 힘들잖아요. 어려움도 많이 겪고. 솔직히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도 발판이 없어요. 끌어줄 수 있는 선배도 없고, 우리 한국은 또 지연사회 아닙니까? 너를 묻어야지. 끌어줄 수 있는 선배도 없고, 밀어줄 수 있는 후배도 없고, 같이 갈 수 있는 동창들도 하나 없어요. 얼마나 좋아. 진행 발언 좀 할게요. 예. 성토대회 자리가 아니고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렇지. 자리니까 예. 제시를 정리, 하세요. 제시. 예.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 우리 총무님이 없어. 그러니까 왜 정리 안 했더니 여기서 안 했죠. 이 아줌마 어디 아니 누구지? 빨리 하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 30분이면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 지났어요. 예. 지났어요. 지금 20분 됐는데? 땡. 20분이에요. 예. 제가 저 누르고 하거든요. 빨리 예. 또 하세요, 얼른. 홍수가 사줘요. 네. 20대. 그래서 이 선교사 자녀들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취직을 하려고 해도 후진국 학교 졸업해서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선교국이나 우리 선교사회 차원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어떤 진로 지도라든가 또 아니면은 한국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진학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이제 문화 차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런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선교사 자녀 장학제도인데요. 선교사 자녀들이 사실 장학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2014년도 후반기 감리교 장학생 모집 공고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공고를 냈습니다. 봤습니다. 보니까 해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에서 그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선교사 혜택에서, 예, 혜택에서 제외가 되어지고 그 자료에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재단에서 하는 유지재단에서 하는 예. 장학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요거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걸 개선이 아니라 하나의 예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장학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오케이. 사실 이제 선교사 자녀들에게 모든 게 오픈되어지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터인데, 선교사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MK 취업 및 진학지도 부분인데,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한다거나 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서 특히 후진국에서 학교를 졸업하면은 더더욱 어렵고, 또 학제 때문에 저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은 12년제로 바뀌었지만은 10년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진학이 안 돼요. 학제가 2년이 모자라서. 지금은 이제 12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어떤 특례 입학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졸업을 하고 나와서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복지를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자녀 결혼 지원인데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지만은 아이들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 결혼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그 선교사 공제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공제조합을 통해서 결혼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장기 저리로 아니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선교사들에게,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복지 제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네트워킹은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게스트룸 개발인데,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연애 때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있을 곳이 없답니다.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선교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은 세미나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방을 무료로 사용하고 세미나 참석을 안 하고 일부러 다닌대요. 그리고 그 세미나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찜질방으로 옮겨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방 하나만 둘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숙소가 물론 이제 무료로 숙소 제공하는 곳들도 있지만은, 저도 6개월 전부터 전화해도 다 방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 특히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다 웬만하면 게스트룸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 게스트룸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한 무료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걸 추진하면, 그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파악만 하면은 각 지역마다 우리 저기 경기 북부서부터 제주도까지 우리 감리교회 숙소 있는 교회들을 활용하면은 선교사 숙소에 관한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무료 숙소에 대한 부분. 다음은 은퇴 선교사들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가 벌써 한 세기를 넘어가고 있죠. 한 세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 말은 20, 30대 그때에 정말 팔팔한 나이에 선교지로 나갔던 분들이 이제 은퇴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에는 굉장히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실버타운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뭐 타운을 만들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방법론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은 선교사들 중에서 저 시골 농촌에 가서 텃밭이나 일구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은퇴하고. 그래서 시골 농가주택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일정 금액 아주 저렴한 경비에 임대료를 내고 그런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냥 선교사가 들어와서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퇴 후에 선교사 숙소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사역 개발인데요. 은퇴하고 나면은 사실 선교사님들이 거의 그냥 용도 폐기돼 버리고 마는데, 선교지에서 몇십 년 동안 겪었던 그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교사 재교육이라든가 선교사 훈련 같은데 우리 기존 선교사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도 모색을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를 위한, 은퇴 선교사를 위한 의료 지원, 이거는 많이 이야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노후 설계 컨설팅인데, 사실 이제 우리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정보에도 느리고 사실 굉장히 좀 은퇴에 관한 부분은 전무한 상태죠,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예를 들면 몰라서 활용 못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고 싶은 선교사님들이 있다, 은퇴 이후에.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귀농 정책들이 있죠. 농가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수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5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내가 강원도에 사는데 강원도에 귀농한다는 건 귀농이 아니죠. 원래 거기서 사는 거니까. 주소지를 거기에 해놨을 경우에.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